네,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. 오늘은 디지털 트윈을 이끄는 기술과 기업 다섯 번째로 알파폴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파폴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. 알파폴드는 이 단백질을 접는 기술이죠. 근데 단백질을 접는 기술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을 하실 텐데, 우리 몸은 인체는 그 많은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헤모글로빈, 인슐린, 항체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는데, 이런 각각의 기능을 하는 이유가 단백질이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고 해요. 근데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레고 블록이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성질입니다. 자,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실처럼 생긴 게 아미노산이에요. 이 아미노산이 1차원적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이렇게 접히게 되면은 2차원적인 모양, 즉 한 가지는 이런 종이 띠 모양처럼 이걸 병풍 모양이라고 하고, 또 하나는 이런 스프링 모양, 이 나선 모양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접혀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2차원적인 게 어떻게 3차원이 되냐? 이제 이거 두 가지가 이렇게 얽히는 거예요. 다시 접히는 거죠. 접히고 얽혀가지고 이런 3차원적인 모양을 만들고, 다시 이 3차원적인 모양이 4개가 결합이 돼서 헤모글로빈을 형성을 합니다. 이 헤모글로빈에 이제 철이 탑재가 되고, 이 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몸속에서 산소를 운반하고,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태워가지고 폐로 가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운반 역할을 하는 거죠. 네, 이렇게 단백질이 어떻게 접혀가지고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나타내는 거예요. 자, 그 알파폴드가 어떻게 발전이 됐냐? 2018년도에 딥마인드가 처음으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챌린지를 해가지고 알파폴드 1을 처음 선보입니다. 네, AI가 이제 이 접히는 구조를 알아맞히는 거예요. 예,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알파폴드 2가 공개되면서 단백질 접힌 문제가 사실상 거의 다 해결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만 알면 3차원 구조를 거의 예측을 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엄청난 거예요. 네, 그 다음에 2022년 7월에 딥마인드는 이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. 그래서 2억 개에 달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결과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알파폴드 3가 이제 최근에 등장을 해서 2024년도 5월에는 이걸 발표를 하면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뭐 DNA, RNA, 리간드 등 모든 생체 분자들의 상호작용까지 예측하는 능력을 선보였다고 해요. DNA는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 게 DNA고, 그 다음에 RNA는 이렇게 한 띠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RNA죠. 네, DNA는 이렇게 쌍으로 돼 있죠. 요렇게. 그 다음에 뭐 리간드는 뭐 좀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. 무슨 뭐 열쇠 역할을 한다는데, 네, 제가 뭐 박사는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알파폴드가 왜 대단한지 한번 보시면, 과거에는 이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하나 알아내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해요. 그리고 실험 비용도 수십억이고, 이런 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신약을 만들 때 되게 힘들었는데, 알파폴드 이후에는 뭐 몇 분에서 몇 시간이면 다 예측이 가능하고, 거의 다 무료. 왜 아까 데이터 무료로 다 풀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료에 가깝고, 그다음에 정확한 구조로 신약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이 알파폴드를 컴퓨터상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해결하지 않고, 만약에 오프라인 실제 공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,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의 띠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? 풀다가 막 끊어지고 뭐 난리가 나겠죠. 자, 그런데 이 획기적인 기술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약 개발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냐? 벌써 뭐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신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다 해결됐어야 될 거 아니냐?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뭐 인체의 신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. 자, 이 문제는 뭐냐면, 단백질 하나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냈어요. 그렇지만 이 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. 신체는 동적인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. 세포 하나하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개체 수준의 생리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건, 인간의 몸이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의 개개인에 따라서 다 이게 그 몸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선형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, 무슨 얘기냐면, 네,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어떤 뭐 되게 성인은 뭐 아스피린 2알 드세요, 뭐 1알 드세요,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럴 때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어가지고 여기 딱 그어지는 게 한 2알 정도 성분을 담는 거예요. 근데 모든
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떤 사람은 약을 되게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알을 먹어도 뭐 약이 안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. 그런 식으로 사람이 딱 입력값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. 개별적으로 다 특성이 있는 거죠. 그다음에 병의 발병 경로 자체가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어떤 거는 유전자 역할도 있지만 또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뭐 암에 걸리거나 그러지도 않는 거죠. 그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,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, 뭐 또 이런 시간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지. 뭐 유전자에 의해서 100%막 발현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. 그다음에 사람의 행동, 감정,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네,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질로 환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, 이 복잡계 인간의 몸은 이런 복잡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알파폴드가 나오기 전에 또 한 가지의 사례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실제 사용한 사례가 있어요. 예, 뭐 우리가 먹는 뭐 옥수수나 이런 거에도 GMO가 많이 되듯이 자, 이 곤충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이집트 숲모기죠. 여기에 대해서 수컷 모기에다가 자기 자식이 이제 자라지 못하는 유전자를 삽입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수컷이 자연 모기와 교배를 하면 태어나는 새끼는 그냥 어릴 때 다 죽어버린다고 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개체수가 감소를 해서 전염병을 억제를 했습니다. 그 브라질에서는 개체수가 90%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자, 유전자 조작 기술의 역기능이 발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예상치 못한 유전자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GMO 모기 유전자가 뭔가 어렸을 때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뭔가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야생 개체에 섞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. 꼭 죽어야 되는 유전자가 돌연 변이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. 예기치 못한 거죠. 자,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이제 또 대두가 됩니다. 모기가 줄면 그걸 먹던 이제 새, 박쥐, 곤충이 다 영향을 받아요.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비 효과로 생태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뭐 이집트 순 모기 말고 다른 모기종이 이제 생태적으로 이제 이걸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. 지카 바이러스가 예컨대 뭐 다른 모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. 자, 알파폴드 이후에도 바이오테크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. 왜냐? 이게 개발이 됐다고 해서 단백질 구조를 안다고 해서 약물 효능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냐? 그렇지 않아요. 왜냐? 그 단백질 구조를 알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은 세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. 즉 설계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. 어떤 부위를 공략해야 약효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이거는 여전히 실험이 필요한 거예요. 실제로 뭐 어떤 후보군의 신약 물질이 몇 개가 야 이거 이제 단백질 구조를 알아냈으니까 이거는 치매 환자들한테 뭔가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 알려면 이제 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단백질만 안다고 해서 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. 왜냐하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를 얼마나 하는지, 그 다음에 이제 대사나 어떤 독성, 내약성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해요. 만약에 약을 먹었는데 이게 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내성이 막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러면 약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알파폴드는 시작일 뿐 신약 개발의 끝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. 바이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은 여전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AI가 예측한 약물 후보는 되게 빨리빨리 나온다고 해요. 그렇지만 이 약이 과연 사람한테 안전한지 이런 걸 실험하기 위해서는 임상 여전히 한 7년에서 10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AI도 못 줄이는 이런 생물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.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갖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AI는 가설을 제시는 하지만 실험은 여전히 필수라는 거고 알파폴드는 좋은 질문을 빠르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주목하셔야 될 회사는 그 알파폴드 팀이 직접 창업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. 이소모픽스라는 데하고 레이턴트 랩스라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둘 다 비상장입니다. 비상장.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해요. 왜냐하면 이미 6억 달러 투자를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대형 제약사들이 이미 뭐 이렇게 그 개발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 계약을 먼저 해가지고 지금 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 이게 성공을 하면 뭐 몇 조 정도의 가치를 바로 이제 비용을 주기로 그런 선 계약을 먼저 했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을 이끄는 기술과 기업 6번째로 저희 주력 과목이죠.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